만삭이 뭐 대수라고. 얻는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호미를 건넸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며느리가 뙤약볕 아래 쓰러지는 건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죠. 그 위험한 순간 마을 입구에 최고급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온 백발의 노인이 논두렁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어진 채로 그는 속삭이듯 오열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지음이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윤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 가운데 서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그 눈빛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눈빛도 손님을 살피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인 일꾼을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팔뚝을 봤습니다. 어깨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 했죠. 몸은 튼튼하겠네. 칭찬인지 품평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이 지음이 이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지음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윤말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음은 충청도 작은 읍내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음이 중학교 2학년 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은 적도 없었고 지음은 그 좁은 살림 안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먼저 설거지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참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는 독이 됐습니다. 참아도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지음 스스로 참아도 된다고 믿어버렸으니까요. 남편 한재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었으며 지음에게 다정하게 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음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온다거나 발이 붓는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온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그런 재원이었지만 단 한 가지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윤말순이 입을 열면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는 일이 없었고 이 일을 다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이 집의 법이었고 그 법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재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음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서야 그 구조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원이 16살 되던 해 여름 남편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논두렁 길을 걸어가다 중심을 잃은 화물차에 그대로 치인 것이었는데 사고 소식을 들은 윤말순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빚이 조금 있었고 논밭이 조금 있었고 16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울 틈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밭을 일궜고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윤말순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뾰족하게도 만들었습니다. 힘들면 버티면 된다. 몸이 고되면 고될수록 강해진다.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건 사치다. 그 믿음이 뼛속까지 새겨진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윤말순이 지음을 처음부터 유독 못마땅하게 여긴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재원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 있었는데
지음이 결혼 전에 한 차례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음은 직장 동료와 짧은 연애를 했고 예상치 못한 임신과 유산을 겪은 뒤 혼자 사귀고 지나갔습니다. 재원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재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윤말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여자다. 손자를 제대로 낳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그날부터 윤말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가만히 두면 몸이 더 약해진다. 임산부도 움직여야 순산한다. 내가 재원이를 밭에서 낳다시피 했는데 재원이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냐? 윤말순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었지만 윤말순은 한 번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할수록 더 움직이게 했고 쉬겠다고 하면 나약하다고 눈총을 줬습니다. 그 왜곡된 믿음이 며느리의 만삭 몸에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음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세수도 제대로 못한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먼저 차리고 남편 상을 차리고 자신은 그들이 다 먹고 난 뒤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오전이 넘어가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임신 초기엔 입덧이 심해 몇 번이나 밭고랑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허리를 잡고 주저앉을 때도 윤말순은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다 그런 거야.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지음은 말없이 입을 닫고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지음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점점 버거워졌지만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밭일이 늘었습니다. 고추를 따고 잡초를 뽑고 비가 오면 빗속에서 비닐을 덮었습니다. 임신 5개월을 넘기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내려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발목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만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아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녔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남편 재원은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음은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뱃속 아이가 발길질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지음을 버티게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배에 손을 얹으면 느껴지는 그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발길질 한 번, 꿈틀거림 한 번,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집 공기에 물들지 않게 키우겠다는 막연한 다짐이 지음의 하루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났고 밥을 짓고 밭에 나갔습니다.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쳐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무렵 지음은 처음으로 혼자 읍내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지음의 배를 살피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아 위치가 조금 불안정하고 지음의 혈압도 높은 편이라며 당장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음은 그 말을 윤말순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말이니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말순은 잠깐 지음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다 겁줘서 돈 뽑아내는 거야. 내가 너보다 애를 더 많이 봤어. 재원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무서웠고 제 몸이 무서웠고 이 집에서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넘어서면서 지음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발목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오래도록 남을 만큼 부어 있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내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배가 워낙 커지다 보니 신발끈을 혼자 묶는 것조차 어려웠고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서면 배가 차가운 도기에 닿는 게 느껴졌고 밥상 앞에 앉으면 배가 상에 걸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그런데 이 집에서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말수는 그 무렵부터 지음을 더 바짝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햇빛을 받고 익어온 고추들이 밭가득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제때 따지 않으면 꼭지가 물러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윤말순 혼자 감당하기엔 밭이 너무 넓었고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밭일에 바빴습니다. 품삯을 줘가며 일손을 부를 형편도 못 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밭을 지켜온 세월이 10년이 넘었고 그 10년 동안 윤말순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 며느리가 만삭이라는 사실은 윤말순의 눈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음은 아침 8시면 밭에 나갔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헐렁한 인부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추밭 고랑 사이에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배를 눌렀습니다. 배가 눌릴 때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 마치 좁다고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왔고 그럴 때마다 지음은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골랐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뙤약볕이 모자를 뚫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밭끄트머리를 바라보면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음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어? 손 안 움직여?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 집에서 지음이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 즈음, 지음의 친정어머니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딸이 배가 많이 불렀다는 말에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반 쪽으로 걸어오다가 고추밭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딸이 만삭의 배를 안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 땀에 젖은 인부복, 부어오른 손등. 친정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달려가 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면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윤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지음이 몸이 많이 무거운데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윤말순은 그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사돈, 나도 밭에서 일하다 재원이 나왔어요. 움직여야 순산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애가 굳는다고요. 친정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딸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지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음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걱정할까봐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어미가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재원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알면서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음이 좋아하는 찰떡을 사오거나 주말에 대신 밭에 나가 1시간쯤 일을 거들거나 그런 소소한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 어머니 앞에서 그만 시키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를 거스른다는 것이 재원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틀림을 지적하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른이 된 뒤에도 재원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음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겁쟁이라서 모른 척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기가 없는 방관이 때로는 아기보다 더 깊이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것을 지음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음은 혼자 방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세차고 힘차게. 지음은 그 감촉에 한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 이 집의 공기를 마시며 무엇을 보고 자라게 될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이 아이 앞에서도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 아이한테 엄마가 늘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했고 지음은 눈을 감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음은 새벽부터 허리가 당기는 느낌에 잠을 설쳤습니다. 배가 간헐적으로 뭉치는 느낌도 있었고 속이 조금 메스꺼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지만 지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그냥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밥을 지었습니다. 윤말순이 아침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밥 끄트머리 쪽 잡초 좀 뽑아야 해. 비 오기 전에 해놔야 된다고. 지음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원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윤말순의 눈빛은 지음이 당연히 나갈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지음은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밭에 나간 지 1시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음은 허리를 펴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랫배에서 낯선 통증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뭉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는 통증이었습니다. 지음은 숨을 참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나더니 더 강하게 다시 밀려왔습니다. 지음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이 고랑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떼약볕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고추밭 특유의 매콤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졌고 만삭의 몸이 고랑 사이 흙바닥에 그대로 눕혀졌습니다. 뜨거운 흙 냄새가 코끝에 닿는 게 마지막으로 느껴진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입구 쪽 먼지 나는 길 위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는 걸 밭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음이 밭에서 쓰러지기 사흘 전, 이 마을에 처음 보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외지인이려니 했습니다. 충청도 이 작은 마을에 외지 사람이 오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가끔 농약회사 영업사원이 오기도 했고 면사무소에서 조사 나오는 공무원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반듯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 앞에 서서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마을의 박지음 씨라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런 차림의 외지 사람이 지음을 찾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한재원이 집 며느리 말하는 거요? 하고 되물었고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마을 어귀 쪽에 세워둔 차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그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지음이를 찾는 거냐고, 지음이가 뭔 일이 있는 거냐고. 그 수군거림은 그날 저녁 윤말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말순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지음을 불러앉히더니 서울서 온 사람이 너를 찾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충청도 사람이고 지음이 다니던 직장도 읍내였습니다. 서울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음 본인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윤말수는 지음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거 아니냐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지음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입구 슈퍼 앞에 차를 세우고 슈퍼 주인 아주머니에게 음료수를 사면서 말을 텄습니다. 지음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냐고, 요즘 몸 상태는 어떻냐고. 슈퍼 아주머니는 수다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지음이 만삭인데 시어머니가 밭일을 시킨다는 것,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다 안쓰러워한다는 것까지 술술 말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뭔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서울에서는 그 시각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보고서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오병준 회장 앞으로. 보고서에는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 밭에서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병준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나중에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회장님 손이 떨렸다고. 평생 그 손이 떨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봤다고. 오병준은 보고서를 덮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출산이래? 비서가 예정일이 사흘 후라고 답하자
오병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지시도 없었고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병준이 지음을 찾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보다 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사람을 쓴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계기는 어머니였습니다. 80이 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 오정순이 어느 날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꺼내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내가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입양 보낸 게 내가 한 일이라고. 당시 22살이던 오병준이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오정순이 나서서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앞길 막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22살짜리가 아이까지 떠안으면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논리였습니다. 오병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고 그 뒤에 연락이 끊겼을 때 막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서서 아이를 처리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아이를 포기하게 했고 아이는 곧바로 다른 집에 입양됐습니다. 그 여자는 몇 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박씨성을 가진 부부에게 자랐습니다. 오병준은 그날 어머니 방에서 나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비서실에 내린 첫 번째 지시가 딸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입양 기록이 오래됐고 중간에 양부도 사망의 서류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아낸 이름이 박지음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농촌 마을 시댁에서 만삭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됐을 때 오병준은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추가로 올린 보고 만삭인데도 밭일을 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안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딸이 바로 그 순간 뙤약볕 아래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60이 넘은 남자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비서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오병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 오늘도 오전 내내 밭에서 일했다는 것,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오병준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 만삭의 몸으로 오늘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병준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사에게 충청도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밤 한성그룹 회장이 운전기사 하나만 데리고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검은 세단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밭에서는 이미 지음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지음이 쓰러진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밭고랑 사이 흙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만삭의 배를 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윤말순이 그 모습을 발견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밭 쪽이 너무 조용하다 싶어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고추밭 고랑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말순은 처음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지음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지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체온이 느껴지긴 했지만 평소와 달리 축 늘어진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윤말수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와봐요. 그 소리가 마을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 2명이 달려왔고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5분쯤 걸렸습니다. 그 15분 동안 윤말수는 며느리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밭일을 시킨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윤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말순 씨, 만삭 몸을 밭에 세우면 어떡해요? 윤말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나중에 윤말순은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지음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면서 임산부예요? 하고 물었고 윤말순이 출산 예정일이 내일이라고 하자 구급대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걸 보면서 윤말순은 처음으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따라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여자였는데 그날 그 구급차 안에서 윤말순은 작아졌습니다. 재원에게는 직장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간다는 말에 재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달려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지음이 앞치마를 들고 서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나왔을까? 그 후회가 달리는 내내 재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음은 빠르게 처치를 받았습니다. 탈수와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고 태아는 다행히 심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아이가 위험했을 수 있다고. 그 말이 재원의 귀에 박혔습니다. 하루만 더. 그 하루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재원은 그제야 직면했습니다. 지음이 입원실로 옮겨지는 걸 복도에서 바라보다가 재원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세워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말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옆에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윤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무너질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재원은 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 모자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지음이 의식을 회복한 건 오후 들어서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고 코에서 산소 튜브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지음은 그 감촉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다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그 순간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다행스러웠습니다. 재원이 옆에 앉아 있다가 지음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꼭 쥐지도 뿌리치지도 않고 그냥 잠깐 잡았다가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어 지음이 고개를 돌렸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그 외지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지음을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한성그룹 비서실 소속이며 오병준 회장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음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이었고 오병준 회장이라면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에게 오는 건지 지음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재원도 굳은 얼굴로 그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더니 회장님이 직접 말씀드릴 것이라며 물러섰습니다. 복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윤말순이 병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왜 며느리를 찾아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음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지,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거나 위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윤말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 끝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반쯤 풀어진 채였고 구두 끝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비서와 수행원이 따르고 있었지만 노인의 눈은 오직 한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쪽이었습니다. 재원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박지음 씨 부친 되는 사람이요. 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말순이 복도 저편에서 그 말을 듣고 벽을 짚었습니다. 부친, 박지음의 부친. 그 말이 복도 안에 잠깐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준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문 너머에 그가 30년 넘게 찾아 헤맨 딸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병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음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대기업 회장 특집 기사에서 보던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음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머리가 몽롱한 탓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준은 분명히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지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병준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침대 옆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지음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눈 언저리가 붉었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달려온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음은 그 눈빛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걸까? 저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병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의 눈에서 주르륵
오병준은 그걸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음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고급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지음은 그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문 앞에서 굳어 있었고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윤말순도 입을 막았습니다. 오병준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음아, 아버지야.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지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음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이 허공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준은 지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63세 재벌 회장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만삭 며느리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재원은 그 장면을 보고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윤말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병준이 진정을 찾은 건 한참 뒤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지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지음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를, 22살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를,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처리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목소리가 여러 번 끊겼습니다. 말을 잇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그 붉어진 눈이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음이 자란 박씨 집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음을 키웠고 지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딘가 다르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눈매, 키가 크고 손이 긴 체형이 친정 식구들과 달랐고 어머니가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음은 그냥 자신의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입양모였다는 것, 진짜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오병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주차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감촉에 지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음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외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지음은 그 생각이 들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울다가 웃음이 난 건지 웃다가 눈물이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원이 문 밖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윤말순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고. 오병준의 비서가 부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 앞에서 울던 남자가 친부라는 사실도,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도 아직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니 지음은 그냥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병실이 현실이 맞는지, 오늘이 정말 오늘인지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오병준은 지음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나가겠다고,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려다 다시 지음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화가 난다고 하기엔 화가 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병준은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음은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배에 얹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지음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이 아이는 어떤 세상으로 나오는 걸까?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조용히 눌렀고, 복도에서는 윤말순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오병준은 병원 근처 숙소를 잡아 머물렀고, 재원은 지음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윤말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서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말순은 창밖을 내내 바라봤습니다. 논이 지나가고 밭이 지나가고 어두운 시골길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풍경이었는데 그날 밤은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반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윤말순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내가 옳았던 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지음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원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비비고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오병준은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원과 오병준은 같은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오전 11시 조금 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재원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병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를. 세상에 나온다는 게 저렇게 우렁찬 소리인가. 그 소리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지음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작은 코가 들썩였습니다. 지음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어젯밤 것은 혼란스럽고 두렵고 억울한 눈물이었다면 지금 이 눈물은 그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잠깐 밀어냈습니다. 아이를 본 건 재원이 먼저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와 지음 곁에 앉아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음은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재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나서야 겨우 솔직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재원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안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원은 어색하게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병준이 병실에 들어온 건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이 꽃 한 다발만 들고 왔습니다. 지음이 좋아하는 꽃을 몰라서 흰 꽃으로 골랐다고 했습니다. 지음은 그 꽃을 받아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오병준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이 손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오병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꼭 쥐었습니다. 오병준은 그 감촉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그 말이 아이한테 하는 건지 지음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말순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미역국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끓인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안에 오병준이 있는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병준도 윤말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말순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꾸벅 짧게. 그리고 지음 쪽으로 걸어가 탁자에 냄비를 놓았습니다. 미역국이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윤말순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챙겨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말순은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오병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음이한테 잘못했습니다. 오병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말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음이 유산한 이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몸이 약한 여자라고 판단했다는 것. 움직여야 튼튼한 아이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걸 어제서야 알았다는 것.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저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만 믿어온 여자가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병준이 꺼낸 말이 윤말순도 지음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준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사실 자신도 오래전에 딸한테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다고.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병준은 처음으로 어머니 오정순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당시 딸을 입양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걸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
그 말을 꺼내는 오병준의 목소리가 평온해 보였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봤습니다. 저 남자도 오래 참아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음은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옆에서 잠들었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음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생겼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지음은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2년 동안 쌓아온 서러움이 오늘 하루 안에 전부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집혔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러웠던 날들은 여전히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오늘 이 아이의 따뜻한 무게가 얹혔습니다. 지음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지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병준 회장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다고. 오병준이 급히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지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병준의 어머니, 자신의 할머니가 될 사람이,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위독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병준이 서울로 올라간 뒤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음은 산후 회복을 위해 며칠을 더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지음의 몸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재원은 반차를 내가며 병원에 들렀고 윤말수는 매일 아침 반찬을 바꿔가며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라 별다른 표현은 없었지만 도시락 뚜껑을 열면 지음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이 항상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음은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도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오병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음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한 번만 서울에 와줄 수 있겠냐고. 지음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가서 무슨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준이 친부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었고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음은 그냥 지금 이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원은 지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했습니다.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음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또 어머니 눈치를 보는 말처럼 들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음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그게 지음이 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음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밤중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아이를 재우며 등을 토닥이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이상한 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모르는 채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 문을 열어버리면 다시 닫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음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한번 버려진 사람이 또 버려지는 게 무서운 것인지도. 결국 지음이 마음을 굳힌 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뿌리를 궁금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엄마는 어디서 왔냐고, 외할아버지는 누구냐고, 그 혈통이 어디서 이어지는 거냐고. 그날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그 질문이 지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서울에 올라간 건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병준이 기사를 보내줬지만 지음은 거절했습니다. 재원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앞에 안고 짐 가방 하나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병준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 쪽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택시가 그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지음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반듯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경비원이 서 있었고 입구에 조경이 잘 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음은 포대기 속 아이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오병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음을 보자마자 아이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자고 있는 손자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 어딘가에서 산소 호흡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병준이 복도 끝 방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셔. 지음은 그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방문을 열자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집안에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정순이었습니다. 84이었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고 강한 여자였겠지만 지금은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피부가 얇고 투명했고 눈밑이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산소줄이 코에 꽂혀 있었고 손등에 수액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음이 들어서는 기척을 느꼈는지 오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그 눈이 지음을 찾았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정순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음은 그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대기 속 아이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정순의 눈이 아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라버린 것 같은 몸에서 어떻게 저 눈물이 나오는 건지 싶을 만큼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병준이 방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재원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정순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그 방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순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음 쪽으로. 지음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오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짧아서 한 문장을 다 말하지 못하고 끊겼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결정을 했다고, 내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않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 아들 앞날을 위한 거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아들 앞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두려웠던 거라고, 가난한 아들이 아이까지 떠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 편한 대로 결정한 거다고. 목소리가 여러 번 끊겼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잡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오병준은 방문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고 오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탈진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말 몇 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다 쓴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순의 손이 차가웠고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지음은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 이 여자가 결정 하나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차가운 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음이 그 방에서 나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음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섰습니다. 오병준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음이 그 곁에 가서 섰습니다. 오병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지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재산도, 이름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냥 딸로 알고 살겠다고. 그 말을 듣고 지음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다고, 회장 딸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단 하나만 원한다고. 오병준이 지음을 바라봤습니다. 지음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을 시간이요. 그 말이 거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병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 방문이 열리면서 오연주가 나왔습니다. 오병준의 딸 지음과는 이복자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연주는 지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음의 말을 들었는지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연주는 처음부터 지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준이 딸을 찾는다는 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았고 아버지가 밤마다 오래된 서류를 들여다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연주는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자리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껏 당연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던 것들이 나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38살 먹은 어른이 그런 두려움을 안고 2년을 버텼습니다. 지음이 나타났을 때 오연주의 첫 반응은 경계였습니다. 지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려 했습니다. 충청도 시골 며느리가 갑자기 재벌 회장의 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얌전히 물러서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오연주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서 그런 일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연주는 지음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뒀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음이 거실에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오연주의 귀에 들어온 순간 그 선이 흔들렸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다고, 회장 딸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 곁에 있을 시간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연주는 그 말을 방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계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지음의 목소리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 그게 진심이라서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연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나왔을 때 지음이 오연주를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연주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기대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봐달라거나 받아달라거나 그런 요청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연주는 그게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경계가 맞닿을 상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연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음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포대기 속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연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 쪽으로 갔습니다. 몇 살이에요? 오연주가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지음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애매했습니다. 지음이 대답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됐다고. 오연주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은요? 지음이 말했습니다. 아직 못 지었다고. 오연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자에 쓰는 글자가 준자예요. 혹시 그거 쓰면 어떠세요? 지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오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오연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오연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연주는 오정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오연주는 그 곁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오연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연주가 지음에게 직접 말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음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다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지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정수는 지음이 서울을 다녀간 지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병준이 곁에 있었고 오연주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음에게는 오병준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음은 전화를 받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재원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크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음이 아이를 안고 들어서자 조문객들이 힐끔 바라봤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오병준은 영정 앞에 서 있다가 지음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지음의 어깨를 건드렸다가 뗐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음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오정순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인지 눈빛이 강하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음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에서 봤던 84세 여인 얼굴이 아니라 이 강한 눈빛의 사람이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강한 사람이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도. 지음은 절을 했습니다. 2번, 천천히.
그게 화해인지 용서인지 그냥 작별인지 지음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포대기 속 아이가 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작고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몇몇 조문객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음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새 생명과 마지막 작별이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삶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연주는 장례식 내내 지음 곁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오연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딸이라고. 그 말이 처음엔 지음에게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딸. 자신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연주가 그 말을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서 지음은 뭔가가 조금씩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오연주가 지음에게 말을 건 건 장례식장 밖 주차장 가장자리였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고 가로등 불빛이 주차장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연주가 지음 앞에 서더니 잠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싫었어요. 지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연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음이 나타나면 아버지 사랑을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오지 말았으면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왜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고. 오연주는 그 말을 끝내고 지음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표정이 없는 얼굴에 그날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오연주도 몰랐고 지음도 몰랐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음이 집으로 돌아온 건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충청도로 내려오는 길에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재원은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음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는 그 풍경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돌아오는 곳. 집에 돌아오자 윤말순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음은 잠깐 윤말순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넘겼습니다. 윤말순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윤말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지음은 그 눈빛을 보면서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쌓인 것들이 하루 만에 녹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시작됐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음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음은 아이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의 삶을 건드렸습니다. 한 남자를 30년 만에 무릎 꿇게 했고 평생 강하게만 살던 여자를 고개 숙이게 했으며 차갑게 문을 닫아두던 사람의 손잡이를 열게 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음은 그 생각을 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 하루 전날 밭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뒤집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운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그냥 삶이 원래 그런 것인지 지음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다는 것. 참는 건 그냥 누르는 것이고 견디는 건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지음은 2년 동안 참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견뎌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견딤 끝에 이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 덕분에 문들이 열렸습니다. 지음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지음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집에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가 곁에 있는 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한, 풀벌레 소리가 창 너머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지음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디서 오늘의 감동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저의 행복한 기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